노래 가요. 국민 앞에 검숙히 네, 반갑습니다. 정치비와 그땐 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우, 지난주에 우리 또 장인수 기자가 홈런을 치셔갖고 홈런일 줄 알았는데 지금 한 2루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언론들이 워낙 안 받아줘가지고. 아니야, 지금 비디오 판독 중인 것 같은데. 좀 있으면 홈런이 될 것 같아요. 현재 비디오 판독 중이고. 아니, 오늘 이제 화요일날 우리가 녹화하는데 오늘도 갔다 오셨다면서요?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정부에서 합동조사가 나와서 했는데 김진우 씨가 마침 출근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취재라는 게 김진우 씨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뭔지 번호가 뭔지 예. 다 알고 있었는데 차를 우리가 모르는 차를 타고 와갖고 원래는 뭐 타고 다녀요? 벤츠 타고 다녀요? 원래는 뭐 BMW 아니면 뭐 제네시스였나 아무튼 그 차 번호 받은 게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외제차 좋은 거 하나 이렇게 또 타고 오시더라고요. 그 오빠? 예. 오빠!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명수 기자님이 확실히 현장 취재를 잘하는 게 예. 김진우가 이렇게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니까 김진우 씨 이러면 와보세요. 이렇게 부르더라고. 아니 근데 신기하게 또 김진우 씨가 와 뭔가 싶어서 이렇게 와 그러다가 이명수 기자인 걸 알고 황급히 고개 돌려서 이제 들어가. 김진우가 그렇게 불렀을 때 네. 동네 형아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동네 동생이나 아니면 그 전에 둘이 마주친 적은 없었나 보죠? 이명수, 김진우 두 분이? 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검찰이 부른 걸로 알았을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부르니까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이렇게 왔는데 서울의 소리 이명수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더라고요. 계속 쫓아가면서 똥발 맡아. 이명수 자, 역시. 지난주에 우리 한인섭 교수님 모시고 방송을 해봤는데 제가 또 무리를 빚었죠. 아니 나는 그 업로드를 하면서 이번에 우리 톡방에 좀 늦게 올라왔잖아. 네. 그래서 이제 업로드 하면은 왜 그 예약 시간 걸잖아요. 네. 근데 그게 바로 그 다음 날로 자동으로 넘어가 있거든. 12시 전에 내가 거기 들어가서 업로드를 했으면 그게 일요일 날 일요일 날 1시 걸로 되는데 네. 날짜는 안 보고 나는 그냥 1시만 세팅을 했더니 월요일 날 1시 뜬 거야? 월요일 날 1시로 된 거지. 그래가지고 당연히 1시에 저거 나가고 있는 건 줄 알고 딴짓하고 있다가 댓글이 왜 뜨잖아. 근데 거기에 내일 오늘인데 내일로 잘못 올린 것 같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프리미어 동영상은 언제 시작된다고 떠 있잖아 그게 시간이. 뭐 책아무기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바보가 따로 없고. 그런 이런 바보가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웃기는 거 제가 어머니 책을 냈는데 유시민, 한강 두 분이 책을 냈다면서요? 비싼 시계? 아니 내가 진짜 심지어 알릴레오 북스에 내가 초대를 받아서 지난번에 녹화를 했어요. 유시민 선배님이랑. 근데 그날 이제 출판사에서는 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저 책 표지만 나온 가제본을 이제 들고 온 거야. 어떻게든 거기에 한번 노출을 시켜보려고. 중요하죠. 또 알릴레오 북스잖아. 근데 가자마자 이제 유시민 선배 청춘의 독서 중보판이 나왔다는 걸 내가 알고 갔거든. 그래서 아이 뭐 책이 내가 보니까 이거 목차만 봤는데도 되게 재밌겠던데. 그리고 최 의원이 요새 쇼츠로 떠서 많이 팔릴 것 같아 이렇게 나한테 덕담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뭘 많이 팔려 지금 망했구만. 왜 그러니? 그래서 아니 왜 내가 책 내는데 한강 유시민이 나오면 어떡하냐고 그게. 이로운 보수, 의로운 진보. 이 책은 시중에서 언제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까? 5월 7일 날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5월 7일. 그럼 지금 사전 예약? 예, 단계죠? 예약 기간 중인데 예. 신간 중에서는 3등이에요. 오. 많이 차이 나는 3등. 1, 2등이 약간 그 두 분인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1등, 국힘 2등인데 정의당 3등하고 뭐 이럴 때 그런 식의 3등.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이야, 3등이. 아니 조국혁 씨단 3등도 아니고 열린민주당 3등 할 때 3등 뭐 그런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 3등이지. 아니, 최강 의원님 뭐 팬클럽도 많고 요즘에 잘 나가는 유튜버인데 왜 책은 안 사는 거야 도대체? 아니 좀 이제 전반적인 트렌드가 책을 잘 안 사시는 분위기인데다가 아니 유시민 한강 책에 나왔는데 나 같아도 그걸 사지. 왜 책 안 사다가 살라고 해도 그걸 사지. 내 책을 사겠어. 불쌍한 최강욱. 불쌍한 최강욱. 한 푼 줍쇼 최강욱. 자, 요새 책 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누가 책 읽으려고 삽니까? 소장. 예, 소장용으로 다 이렇게. 근데 나는 진짜 사는 김에 장인수 기자의 책도. 예. 그 작심하고 다시 기자. 작심하고 다시 예. 기자도. 예. 작심하고 다시 기자 수준만큼 잘 읽히고 재밌게 쓰였다고 생각한 내가 최초의 책인데 내가 낸 책 중에 예. 동생하고 근데 또 같이. 네 야. 동생이 정치학과 정외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저런 얘기를 하던 거를 좀 바탕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거를 말해주는 책이 없다. 그러니까 진보하고 보수가 진정한 개념이 뭔지를 항상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그냥 민주당 지지자면 자기가 진보라고 답하고 뭐 이러잖아. 사실 민주당 지지자가 진보인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진보정당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보수의 개념을 좀 제대로 알아야지. 그럼 이거는 그러면 뭐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규명을 철저히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판단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최대한 우리 삶에서 마주치는 주제들을 가지고 좀 풀어내려고 했고 뭐 영화 이야기도 좀 들어있고 뭐 역사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최강원의 박식함이 다 녹아져 있다. 아니 뭐 제 목표는 그거였어. 하여튼 이 보수 참칭 세력이 보수가 아니다라는 거를 좀 다 이해하시고 진짜 보수는 사회가 왜 보수와 진보가 항상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 시민분들이 이걸 납득을 못 하시더라고. 저게 내란 일으킨 놈들이랑 양립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잖아. 쟤들이 보수라고 규정을 지어놓으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새로운 정치에서는 이게 진짜 제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윤여준 전 장관이죠. 전 장관을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대위원장으로 법무부 선대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보수의 느낌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민정당 때만 해도 남재희 같은 사람이 훌륭했지. 노동부 장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보수적으로 딱 정통 보수의 목소리를 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뭐 예를 들면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만 정의화 의원 정도도 뭐 좀 쳐줄 수 있는 약간 그 정도. 유승민 정도. 유승민 정도 뭐 그렇죠. 되게 보수 정치라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옛날에 신한국당 그 왜 구룡 대선 앞두고 구룡 뭐 김동영 뭐 이런 그렇죠. 뭐 맞아요. 이름을 안 까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보수 같았다라는. 민주당 쪽에 있긴 있었는데 옛날에 이수성 총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수 느낌 있지. 약간 그죠? 박세일 그렇죠. 박세일 그나마 실력 있는 보수죠. 박세일. 김상우 요즘에 좀 목소리 그건 하도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그게. 아니 나경원보단 낫잖아. 나경원 보수가 아니니까. 그 낫지지 무슨 보수야. 한동훈보단 낫잖아. 낫지. 자, 한동훈보다 나은가요? 그런 생각 못 해봤네. 뭐 술술 넘어가는 책입니까? 예, 잘 읽힌다고. 그러니까 이제 독자분들은 아직 책을 못 받아보셨으니까. 목차가 지금 이제 책 소개란에 나와 있으니까요. 목차가 재밌게 써 있다라는 말씀은 많이 피드백을 해주시고 편집하시는 분들 책을 다 읽잖아요. 근데 이거 잘 읽힌다고. 좋네. 말씀하시더라고요. 최강원 베스트셀러 작가로 또 등용문. 아니 베스트셀러 애진작에 틀렸고 스테디셀러가 되면 꾸준히 팔리는 거지. 네, 좋습니다. 이제 보수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최 의원님이 정의하는 보수는 뭡니까? 보수의 가치가 기본적으로 전통, 도덕, 품격, 윤리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 보수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동양적인 차원에서 보수적인 가치를 담은 책으로 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게 맹자거든. 맹자? 그렇잖아요. 과거의 그 유교적 질서 하에서 맹자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공자의 수준을 약간 뛰어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군주 민수 뭐 이런 얘기를 다 맹자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런 거 관련한.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고 옛날 게 좋다고 무조건 개기는 거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그건 원래 수구 꼴통을 그런 데다 붙이는 말이고 대한민국의 보수 참칭 세력이 그래서 보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수라고 하는 거는 과거의 최고점, 현재의 완성품, 진보는 미래의 시작 이거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거에 쭉 이어왔던 시행착오 속에서 이만큼이 다져져 있으니 이거를 조금씩 수리해 가면서 쓰는 게 맞다. 이게 보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수리는커녕 옛날로 되돌리자 이런 놈들이 지금 보수라고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 기자님은 보수의 가치가 뭐라고 보십니까? 보통 보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 중에 지킬 만한 것들을 좀 지키자라는 거고 진보는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좀 채우거나 바꾸자라는 건데 한국의 보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만국 공통이긴 하겠지만 일단 그 자본주의 체제, 시장 질서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고요. 한국은 독특하게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나뉘느냐. 그러니까 좀 친북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 남북 화해 협력의 방점을 두느냐, 북한을 적대시하느냐가 좀 가리는 것 같고 어떤 그 과거부터 내려오는 어떤 유교적 어떤 체면이나 어떤 예의나 어떤 상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시하는 문화적인 수성으로 읽힌 문화적 보수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보수는. 뭐 전통적 해석도 있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특수성 그거는 이제 6.25가 있었고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과정이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 대한 입장, 일본에 대한 입장, 북한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갔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크게 그냥 결론이 지어지는. 예,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정세현 장관님 같으신 분이 전형적인 정통 보수거든. 그렇죠. 그잖아요. 그렇죠. 북글씨 같은 거 쓰기 좋아하시고 이러저러한 말씀 중에 또 이렇게 항상 자세 흐트러지지 않으시려고 하고 네. 그런 정통 보수인데 그분은 통일이나 이런 문제에 적극적이라고 그래요. 진보 인사를 분류가 돼요. 어떻게 정세현 장관님이 평화를 진보야. 이야기하니까 한반도 평화. 평화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 와중에 가장 극우인 통일교가 또 평화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하면 피스컵이고 걔들이 뭐 세계 평화대회고 막 이래. 세계일보 출신으로서 그게 좀 되게 저도 웃기는데 세계일보의 어떤 그 베이스가 되는 철학은 반공이에요. 뿌리 깊은 그렇죠. 반공. 예. 통일을 하재. 종교든 인종이든 뭐든. 그래서 막 한일 결혼하는 것도 그런 어떤 민족적인 분쟁이나 적대감을 없애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 반공을 강하게 깔고 있으면서 또 합쳐야 되니까 통일해야 되니까 또 대북 사업을 열심히 그래, 해요. 맞아. 북한 투자 열심히 해. 되게 특이하죠. 통일가 그게 좀 특이해. 예, 예. 자, 이렇듯이 참 복잡한데 장 기자님은 저기 현역 국회의원들 중에서 보수 국회의원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보수 의원 다 민주당에 있는 것 같아갖고. 대표적으로 보수 정치인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보수 누굽니까? 정치인. 보수 정치인. 진짜 없네요. 유승민 말고는 지금 없네요. 아, 그래요? 특히 예, 이름이 빡 생각나는 사람이. 민주당에 있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민주당에 있죠. 예, 근데 그걸 뭐 보수라고 하면 또 약간 신뢰가 될 수 있어서. 왜? 정청래? 그러네. 정세균 의원은 딱 그런 느낌이네. 그럼요. 딱 그 느낌이고 예. 손학규도 좀 그렇게 쳐줄 수 있고.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이 보수가 사실 주류 아니었습니까? 정치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가 또 분단된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예, 더더욱. 사실 진보를 표방한 정권이 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대한민국 정치사. 아니 그리고 맨 처음에 저 이승만 정권 때만 해도 진보당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이제 조봉암 선생 사형당하고 뭐 이러는 과정. 예.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하고 또 이제 완전히 지 알리바이를 위해서 뿌리를 뽑는 과정 막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자꾸 줄어들었지. 저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누가 집권하느냐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헤게모니는 보수 세력이 단 한 번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기득권이 교체된 적은 없었다. 예. 대한민국에. 이 얘기를 군바리들이 해오다가 이제 검찰이 먹었고. 예, 민주화 87년에 민주화된 이후에도 사실은 그 보수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 정치인들의 어떤 산실 역할을 했던 뭐 고위 관료나 판검사나 혹은 언론인들이나 이렇게 있었고 축이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냥 언론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 언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단 한 번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뺏기거나 사실 어떻게 놓친 적이 보면 없죠. 그 과거에는 이제 군부가 꽉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대통령이 표현한 바에 의하면 자본이 이제 먹기 시작했다. 자본 권력이 대기업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시장으로 넘어왔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언론이 등장했죠. 사실 군부 시절에는 언론이 힘을 못 썼고. 그러니까 민주화의 수혜를 예. 제일 많이 입은 게 검찰이고 그렇죠. 그러면 언론이고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뒤에 이제 검찰이 완전히 장악하는 수순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말을 또 보수라고 우리가 했는데 보수 참칭 세력이 지금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던 거지. 네. 그 최근 들어서 이 보수 참칭 세력 이른바 국민의힘 계열 쪽이 이제 폭망하는 구조로 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통 보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예. 전통을 기초로 한 변화란 말이에요. 예. 전통을 기초로 한 변화인데 이거는 지킬 만한 전통도 없었던 집단이고 우리나라의 이 내란 세력은 지킬 만한 일단 전통이 없어. 전통이라고 하는 게 남의 거 뺏어먹고 민주정부 엎어버리고 그다음에 기회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불로소득하고 땅 투기나 무슨 뭐 어디 사업 입건 받는 거 뭐 그런 걸로 다 축제를 해온 세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켜야 될 전통적인 기반 같은 것도 없고 게다가 실력도 없고 그동안에 국민들을 이제 속여가면서 언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자기들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가면서 지배 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해 왔는데 그 모든 것들에 농축된 어떤 확실한 샘플로 윤석열 김건희가 그러니까 출세주의에 물든 무식하고 오만한 자의 전형으로 윤석열이가 딱 등장을 했고 그다음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껍데기도 바꾸고 남자도 바꾸고 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삶을 개선시키려고 했던 잘못된 어떤 여성 성공 신화의 주역 뭐 이게 김건희의 모습에서 그대로 투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시대적인 발전하고 맞지 않아서 저는 시대와의 불화, 시대와의 부조화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게 이제 윤석열이라는 희대의 괴물을 만나가지고 좀 더 적나라하게 여실하게 드러났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 보수 세력이 망가진 게 뭐 같은 얘기일 텐데 일단 그래도 보수 세력이 한국에서 인정을 받아왔던 게 어찌됐건 군사 정권을 거치면서 경제 성장률은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네. 일단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향수와 믿음이 있었고 6.25를 거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마음을 놓지 못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확실히 갖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네. 경제 이제는 보수당이 집권할 때마다 폭망했고요. 네. 네. 북한에 대한 이제 이 레드 컴플렉스도 하도 많이 자극해서 이제 뭐 더 이상 그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얘네들이 결국 들고 나오는 거는 그냥 혐오입니다. 혐오 정치. 그러니까 이제 극우 일배식, 정광훈식.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냥 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북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중국을 다시 적으로 해서 반중 정서를 예. 퍼뜨리고 그러니까 가치나 정신적 지향에 있어서 없는 거죠. 그냥 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 반명, 중국 간첩이다. 이런 얘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또 지금 망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최소한 이 민주화 이후에 보수 정당이 어찌됐건 끊임없이 이 보수 시민들 그리고 중간층에 있는 시민들을 눈치를 보면서 여기에 어필을 하고 여기에 표를 얻으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노력을 걷어찼어요. 이 사람들이 다선 의원들이 많이 생기고 확실한 지역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선택이 아니라 권력 집단들끼리 그냥 짬짬이 해서 계속 대대손손 해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래. 라고 하는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드러나는 징후가 재벌들이 돌아섰어요. 재벌들이 뭐 진심은 아니었겠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정말 많이 제보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재벌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재벌들은 이제 정치에 속속들이는 뭐 모르니까 재벌 홍보실이나 이런 재벌 그 오너를 모시는 그룹에서 윤석열이 재벌들 데리고 술 많이 먹었잖아요. 워낙 봉변을 많이 당하니까 네. 이제 거기서 진짜 봉변 당했던 것들을 많이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제 그걸 기사화하기 어려워서 기사화가 안 됐을 뿐이지 전원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정도의 합리성. 그러니까 재벌들은 어쩔 수 없이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야 되고 시장이 갖고 있는 합리성에 맞춰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수준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대에서 사실 정근대 수준으로 추락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 수준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버림받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보수 정권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집권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렇죠. 쉬워요.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면 기득권 세력을 일단 대변해. 상위 한 10% 이내는 국민의힘 쪽을 찍을 수밖에 없어. 그렇죠. 이해관계 때문에 네. 기득권 쪽을 보호하니까. 자, 그게 있죠. 호남에 비해서 영남 지역 기반이 탄탄하지. 인구수가 많지. 두 번째. 세 번째는 반공으로 뜰뜻 뭉쳐있기 때문에 고연령층들을 확실히 자기 편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세력들 있죠. 그러니까 이 기반 자체가 상당히 유리해. 기본 흔히 말하는 집도끼의 맞습니다. 숫자가 달라. 예. 민주당 쪽하고는. 맞아요. 또 하나는 단단한 집도끼를 다지면서 하나를 얘네가 하는 게 뭐냐면 선별적 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위 10% 20%한테 돈을 왕창 써. 흔히 말하는 우리 보편적 복지 반대하고 선별적 복지. 밑에 어려운 사람들 막 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낙수 효과 얘기도 하지만 야 우리한테는 그래도 국민의힘 쪽이 더 많이 챙겨. 민주당 쪽은 골고루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 적어. 이거를 저항력 이런 분들 그 흔히 말하는 저소득층한테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50%를 넘겨. 사실 다 합치면. 네. 그래서 손쉬운 선거야 사실은. 그런데 왜 고전할까? 이 유리한 구조에서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보는데 역사적 저 맥락은 뭐냐면 가장 쉬운 거는 이거 같아요. 과거의 보수 정권은 이거 있었다고 사람들이 부패했으나 썩었으나 그래도 일은 좀 하지. 이 평가했거든. 썩었으나 일은 좀 하지.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맞아. 부패 뭐 터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둔감해. 아 그래도 일은 좀 하지. 근데 일은 좀 하지 영역에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게 언제였냐면 IMF 때 처음에 시작이 됐었고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던 거는 예. 그다음에 MB 부자 됩시다 하고 뭐 경제 747 얘기하고 빵빵빵빵 큰 소리 뻥뻥 쳤는데 경제 대통령 뽑아놨더니 형편없더라. 드러났어요. 근데 박근혜 탄핵까지 겪었죠. 그리고 윤석열 뽑아놨더니 경제 완전히 침체하거든. 그 전문가들 이야기 듣지도 않고 경제 성장 시작이거든.
그러니까 일은 잘한다라는 능력 이미지에 대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거야. 이게 나는 그게 굉장히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비교가 됐다고 봐요.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컸고 두 번째는 시민 의식이 성장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흔히 말하는 대학을 졸업한 분들도 적었고 과거에는 그리고 매스컴에서 언론이 무비판적으로 막 정권 홍보성 멘트를 하고 뉴스를 보도하면 그게 막 스며들었는데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고 뉴미디어가 발달돼 있고 시민들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에서 이야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안 들어요. 비판적 사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시민들이. 그래서 그런 시민 의식이 성장하면서 제가 볼 땐 인구 변화도 일어났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어르신 세대, 그 6.25를 겪었던 그런 세대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구 변화들이 이루어졌죠. 이런 것들이 좀 맞물리면서 보수가 무조건 이기는 구조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경쟁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여야가 이제는 한국판 보수와 진보가 경쟁하는 시대로 이미 들어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그렇게 좀 빨리 발전해가지고 그렇게 자리가 잡히면 참 좋겠는데 결국 우리나라에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짜 보수이면서 너무나 탐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탐욕적이었다. 굉장히 탐욕적이어서 자기들끼리도 그렇게 지금 이제 국힘 경선 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그냥 욕망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어떤 시대에 대한 인식이나 책임감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멀쩡한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쪽팔리죠. 내 존경하는 대통령 누구 있으면 뭐 지금 몇십 년 전에 4, 50년 전에 박정희를 얘기할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야. 87년 이후에 전두환부터 시작해서 내놓을 대통령이 없잖아. 그리고 누가 있어? 예, 뭐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지만 본인들이 영구 집권 내지는 계속 집권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지역주의를 들고 나와서 그게 먹혔잖아요. 네. 그래갖고 말씀하신 대로 한동안 굉장히 이게 이제 보수 정당이 굉장히 유리하게 집권에 유리하도록 판을 만들어 놓은 건 맞는데 함정에 빠진 거죠, 이제. 거기서 깃발만 꽂으면 된다. 그래서 경쟁을 해서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 꽂아줄 사람한테 잘 보이면 된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 그 말 그대로 뭐 기업 버린 거죠. 버린 거죠. 오로지 그냥 그 안에서만 눈이 멀어서 권력 다툼하게 되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보수가 맛이 가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이게 급격하게 보수 진영이 괴멸 상태에 접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쪽에서는 보수 참칭 세력이 이야기하는 뭐 구구 수구 이런 뭐 사이비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정광훈 세력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준동을 했었고 한쪽에 근데 그들을 끌어내지 못하고 공생관계를 형성했고 국민의힘이 또 한쪽에서는 뭐냐면 윤석열 정권이 정치를 완전히 무시했잖아요. 정당 정치를 아예 무시를 하다 보니까 여권이라는 여당이라는 게 힘이 없어졌고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완전 국민의힘 몰라겠다 봐요. 만약에 기존의 대통령 MB나 박근혜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 뭐 가끔 쓴소리도 하고 뭐 대통령도 사과도 하고 국민 앞에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쇼도 하고 막 이러잖아.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도 막 목소리도 내고 어느 순간에 차기 권력, 미래 권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이런 징후들도 보였는데 이번 윤석열 정권 하에는 그러지 않았지.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들면 다 찍어냈잖아. 이준석 찍어내고 뭐 안철수 찍어내고 막 그런 식이었잖아. 용기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뭐 그런 모습들을 너무 보여줘서 내가 최근에 SNS에서 그런 걸 발견했는데 이회창, 이인재, 저 노무현 이렇게 맞붙었던 대선 있잖아요. 후보들한테 공통 질문을 던집니다. 자녀가 동성애자로 밝혀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지는 뭐 자녀가 배우자로 동성을 데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동성애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뭡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지금 같으면 그거 가지고 쫙 갈라져가지고 그걸로 서로 특히 이제 저 국힘이나 이쪽에서는 그거를 공격 무기로 쓰잖아.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 근데 그때 이인재나 이회창이 답변한 거를 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는 않지만 그분들의 인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한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근데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 정답이네요. 이인재 이회창이.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그렇게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걔는 제명될 거야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질문을 못 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후퇴해서 언론이 그런 정도 수준의 질문을 못 해요. 대선 주자들한테. 네.
그걸 보니까 그때가 언제야? 2002년 그럴 때잖아. 예, 2002년. 20년이 넘게 흘렀는데 그만큼 퇴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아까 그 재벌들한테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윤석열이 재벌 회장들 데리고 부산에 시장 가서 떡볶이 오뎅 먹던 기분 아시죠? 그거는 제가 직접 제보받은 건데 홍보실도 아니고 참모예요. 오너를 모시는 참모인데 그러니까 윤석열이 얼마나 맛이 갔냐면 그게 연말이었어요. 11월 말인가 12월 초인가 그랬어요. 그때가. 그러면 연말이 되면 오너들도 바빠진대요. 이 오너들 재벌의 오너들의 1시간 1시간에 얼마나 밀도가 높겠어요. 기업이 죽고 살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촘촘히 쫙 일정을 정해 놓는데 그래갖고 신년 초까지 일정이 쫙 나온대요. 하루인가 이틀 전에 부산 가자고 저기 대통령실에서 연락 왔대요. 그래갖고 다 취소했대요. 그러면 그 하루가 펑크 나잖아요. 부산을 가면 하루를 통으로 비워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를 줄줄이 미루든지 이게 왜냐면 상대하는 상대방이 구멍가게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한 달 전, 두 달 전, 뭐 석 달 전에 다 돼 있지.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의 사고를 너무 모르는 거야, 재벌들이. 윤석열 입장에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야, 내가 법인세 엄청 깎아줬잖아, 이놈들아! 이놈 새끼들 말이야. 그거는 그때 얘기고. 그건 그때 얘기고.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 그렇게 일정 취소시켜놓고 가서 병풍 세워놓고 그냥 그거 떡볶이 먹는 연출시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재용 얼마나 이게 갈리겠어요. 근데 그것도 윤석열이가 오라니까 찍소리 안 하고 갔지. 민주정부에서 오라고 하면 또 잘 안 와. 안 가죠. 바로 기사 났을 거야. 바로 떠들고 하고 이재용이는 외국 출장 중이라 그러고 뭐 삼성전자 회장 정도가 나와가지고 있고 그러는 거지. 아니 그나저나 지금 국민의힘 보면 말이지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다음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앞이 안 보여 잘. 리더가 좀 없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요 정도 왜냐하면 과거에 국민의힘 정도가 된다면 아까 20년 전이라면 만약에 개헌과 내란을 겪었어? 그러면 20년 전에 국민의힘이라면 그 순수를 하는 사람 나와야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리고 국민 앞에 사과합시다. 윤석열 출당시킵니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와야 하고 만약에 지도부가 미온적이면 막 소장파들을 들고 일어나고 연서명하고 막 이렇게 나왔잖아. 그렇죠. 이름도 바꾸자고 하고 정당명도 조용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나는 미래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절대 윤석열 제명 안 하잖아. 지금도. 한동훈도 그걸 안 떠들잖아. 이 나쁜 놈의 새끼야. 한동훈은 비겁한 놈이라고요. 지가 무슨 뭐 계엄을 저지한 자기가 1등 공신이야? 자기 때문에 했다고? 아유, 아니 대선 주자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김문수한테 결과적으로 지금 판판이 다 깨지고 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참혹한 현실인지가 그렇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리가 김문수 뭐 대선 주자로 쳐다나 봤습니까? 그 당내 안에서도 얼마나 인물이 없다는 게 인간적으로도 끝났다고 생각했지. 저쪽에 원래 김문수 나오면 우리 쪽에 최강욱 나와도 이겨. 이재명 대표 나설 필요도 없어. 최강욱 내보내도 이긴다니까. 급을 좀 낮춰야 될. 장인수 너무 심한 모욕이죠. 김문수에 대한 너무 심한 모욕이야. 아니야. 비선거권만 있으면 최강욱 내보내도 이긴다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그만큼 얼마나 썩었냐 이 집단이 지금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를 단면에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란을 겪고 대통령 탄핵이 됐는데 액션이 없다. 야 상당한 노릇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러니까 자꾸 이준석의 주가가 그냥 그래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 7%가 계속 나와요. 지지율이. 위험한 일이야 진짜. 굉장히 위험한 일이야. 왜냐하면 저놈들에 비해서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준석도 너무 문제가 많지만 거기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 중에 하나가 뭐 MBC 특히 뭐 JTBC도 그렇고 왜 자꾸 이준석 부르냐. 그렇죠. 왜 자꾸 장성철 부르냐. 니들 기자들은 왜 이렇게 이준석 좋아하냐. 진보 언론인 것처럼 하면서.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쪽 진영에서 누군가 그래도 지상파하고 종편이면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누군가는 불러야 되는데 말을 말처럼 하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말답게. 제가 나름대로 그냥 말 잘하네, 논리적으로 하네, 뭐 잘 몰라도 그냥 틀어놓으면 그냥 이렇게 주저리 떠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지금 MBC에서 부르는 섭외 담당자들도 기자나 PD들도 팔짝 뛰고 관장할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명수 기자나 이런 사람 국민의힘 정치인을 좀 이명수 기자는 화술이 좀 부족하고 심지어 비겁하기도 해. 내가 현역 의원 시절에 토론 프로그램을 초반에만 좀 나가고 그 뒤로 거의 안 나갔거든요. 한 번도 안 했거든. 토론 프로그램 나가는 거를. 근데 토론을
뭐 백분 토론 이런 데서 이제 섭외 전화가 와서 그럼 하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있다가 죄송합니다 하고 연락이 와. 그거를 뭐 사장이 저 사람 부담스러우니까 출연시키지만 이게 아니고 최강욱이 하면 나 안 나간다. 그렇죠. 예, 상대방이 거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한 번 유시민 장관이 거의 도맡아시피 하지 않아요? MBC 뭐 백분 토론회 이런 중요한 토론회는. 네. 근데 볼 게 없더라고. 상대가 너무 허접하니까. 그러니까 네. 수준이라는 게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헌법을 왜곡하는 얘기를 그 세상에 공영방송에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하고 앉아 있으니. 그리고 저 이준석이가 지난 대선 때 써먹었던 세대 포이론 이게 이제 오래 갈 것처럼 보였으나 역결집했지 2030 여성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빛의 혁명의 주요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의 인식이 더 공고화됐어. 사실 그 쉽게 얘기하면 반국민의힘이거든. 네. 네, 한마디로 그렇죠. 뭐 친민주당을 떠나서 반국민의힘이야. 저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조명을 비추지 않고 이준석이 조명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참칭 보수를 벗어 던지고 제대로 된 보수로서의 보수의 미래 네. 아니면 희망적 보수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예. 이준석이가 보이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 보수의 미래나 보수의 희망이냐고요. 뒷구멍으로는 그렇지. 가장 구태적인 명태균이 같은 사람하고 손잡고 맞아요. 건건이 거짓말하고 사람 뒤통수 때리고 그런 짓만 하고 그다음에 정치를 하면서 얻는 일종의 득표 포인트를 갈라치기로 순전히 얻잖아요. 맞아요. 세대를 갈라치게 하고 남녀를 갈라치게 하고 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또 갈라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시스트의 그 싹들을 계속 심고 있거든 이놈이.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봐봐요.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호감도 조사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볼 때 젊은 정치인이니까 그렇죠. 좀 가급적이면 좀 부족한 거 있더라도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게 정상인데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인데. 보통은 신선한 맛이 있죠. 근데 여론조사해 보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이재명 대표 호감도 41 정도 나와요. 최근에 MBS 조사 이런 거 하면. 이준석 그 꼴등에 17% 나와. 70%, 70%. 네. 비호감이 70%고 호감이 17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호감이 17. 호감이 17.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한동훈보다 한동훈 이런 사람들 20%대야. 한동훈보다도 못해 이준석이. 한동훈, 지금 홍준표, 이준석이 김문수. 비호감도 1등이에요. 비호감 1등이야. 여론조사하면 이게 굉장히 70이 넘어요. 충격적인 거라고. 네. 그러네. 그러니까 소수의 그 2030 남성들 소수만 지지하는 그룹들이 딱 있지 네. 대다수는 다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젊은 정치인 하면 그래도 저 흠도 있고 앵간하면 좀 키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누구나. 네. 그게 없어. 이준석은 두터워. 비호감이. 너무 두터워. 볼장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의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다만 이번 대선에서 독자 후보로 끝까지 가면 10% 넘길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한 7, 8% 이렇게 찍을 데가 나오는데 없으니까.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가 되든 뭐 누가 되든 나오면 뭐 30% 언저리에 막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일부가 옮겨갈 거야. 이준석한테 한 3, 4%. 그러면 거의 10% 넘긴다. 그러면 또 이준석 기고만장할 거야. 아니 그뭐 좋은 일이지. 쟤들 망하는 길로는 좋은 일인데 나라를 생각하면 참 보수에 희망이 없는 거고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의 호감도는 장해찬이나 이준석이나 뭐 그냥 그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중도층을 제대로 분석을 안 한 것 같아. 저들은. 기자로서 보면 이준석이 이렇게 잔머리는 네. 확실히 좋고 네. 이슈를 자기 원하는 대로 전환하는 능력은 좀 있죠. 탁월해요. 네, 그래서 그런 능력이 그걸 파고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생각을 못할 때 20대 남자들의 상실감을 기묘하게 파고들어서 그렇죠. 이거를 이제 그렇죠. 갈라치기 한 거잖아요. 이거에 되게 민주당이 속수무책인데 사실 이번에 좀 영리하게 대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성들의 표심을 건드리지 않고 20대 남자들을 좀 챙길 수 있는 그 정책적 방안들이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거 별거 아닌데 계속 무슨 뭐 가산점을 주자 이런 판판이 깨지는 거고 네. 사실은 20대 남성들이 이제 군대 간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취직도 안 되는데 중간에 군대 갔다 와야 되고 이거에 대한 상실감이 크기 때문에 군대 갔다 온 거 남녀 가리지 말고 티 안 나게 챙기는 정책들을 예를 들면 하다못해 과속 티켓을 뭐 4만 원짜리 끊으면 한 10%만 너 군대 갔다 왔어? 고생했네? 그러면 36,000원에 해줄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은 군대 갔다 오면 끝나는 건데 너가 군대 갔다 왔고 나라에 충성했다라는 것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 내가 가서 그냥 티켓 끊을 때마다 나는 할인 받는다. 라는 것들. 혹은 아니면 저 의료 혜택에서 약간 더 뭐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인데 뭐 그런 범칙금을 깎아주는 거는 좀 네거티브한 저거니까 그거 그렇고 어디 혹은- 입장료를 깎아준다거나 그러니까 아니면 혹은 동사무소 국공립 갔을 시설에. 때 하다못해 뭐 이렇게 뭐 인지라도 하나 뭐 1,000원짜리 뗀다거나 그렇지, 그렇지. 할 그런 때 걸 깎아주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티가 안 나고 저쪽에 여성들의 표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네. 아니
이게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요. 그럼, 누군가의 아빠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고생한 것에 대해서 소소하게 국가가 기억하고 있고 네가 이런 거 할 때 혹은 뭐 군대 갔다 왔을 때 첫 차에 대해서는 개별 소비세를 군대 갔다 왔으면 남녀 공이 뭐 한 20-30%나 30-40% 그냥 깎아준다든지 맞아요. 이런 식의 좀 정책들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패스트트랙. 예를 들어서 저기 은행이나 동사무소나 뭐 이런 데 가서 항상 이거 뽑아놓고 기다리잖아. 그럴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별도 창구에서 그거 제시하면 빨리빨리 나게 아니 근데 해준다. 다 군대 갔다 와서 돈도 안 들고. 아니 갔다 와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가가지고 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라도 사소하게 좀 뭔가 도와주면. 아니 그리고 이게요. 예. 나는 요새 그 여론조사 우리 박시영 네. 대표 그 분석할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20대 남성하고 70대들이 이게 동조화되고 있다 계속. 그렇죠. 어? 그게 근본을 따져보면 그게 박탈감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박탈감? 그지? 노년층은 자기 좋은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오는 박탈감. 그렇죠. 20대 남성은 전 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여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박탈감을 메꿔주는 조치. 그 차원에서 장현수 기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팁들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20대 남자하고 30대 남자가 디커플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붙었는데 지금 달라. 예. 지지도가. 그리고 30대 남자들은 민주당의 이재명 표, 민생 정책, 경제 정책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건 기대합니다. 근데 20대 남자들은 아직 생활 전선으로 안 들어온 분들이 많아서 그렇죠. 아까 이제 그런 인식들이 강하죠. 네.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 민주당이 내가 지난번에 이제 윤석열이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민주당의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적인 의원들이 나한테 대선을 왜 졌다고 생각하느냐 이거를 간단히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네. 깊이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욕망에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답을 했거든. 근데 깨웃깨웃 하더라고. 나는 근데 생각할수록 내가 대답을 잘했다고 생각해. 그렇잖아요.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이런 것들이 개인의 욕망은 좀 사회를 위해서 좀 양보하고 포기해라 이런 점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근데 그게 지금 세대 특히 젊은 세대를 먹히지 않는 거지. 그치. 자본주의적 환경에서 나고 자랐는데. 기회를 보장하라는 쪽이지. 그렇지.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 투자 인구 하는 인구보다 코인 투자하는 인구가 더 많다는 거 아세요? 네. 나 엊그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네. 맞아요. 100만 명이 더 많대.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주식 젊은 투자가 사람들이 많이 1600만이라면 하잖아요. 네. 코인이 1700만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뜨면 굉장히 많이 급등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조금 뭐 좀 돈 벌어서는 내 집 마련 어렵다 이런 생각들이 현실적으로 있죠. 그리고 또 미국 증시나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이 투자는 엄청 700만인가 많죠. 된대. 이거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트럼프 때문에 사람들이 열받아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제 정세나 그건 또 민감하죠. 경기 예. 또 환율 이런 거 굉장히 민감하기 이게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특히 시대적 변화에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들이 주장하는 거는 너무 너무 모르는 거야. 그리고 국익을 생각하지도 않아. 한덕수나 이런 인간들 보면 이거 화딱지가 나는 거지. 예. 거기에다가 아까 욕망의 정치 이야기했는데 경제 능력 꽝이야. 그리고 썩었어. 그리고 태도도 불손해. 오만하고. 그렇지. 이런 게 이제 다 쌓여 있으니까 중도층이 집권 초기부터 버려버린 거야 윤석열을. 그래서 이게 변화가 없이 쭉 유지되는구나. 제가 그 얘기 누누이 얘기했는데 100일 만에 갤럽 조사에서 20%대로 주저앉았어 윤석열. 그 뒤로부터 민심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여론조사 전문가다 뭐 나온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 제가 뭐 코멘트하긴 그렇습니다만 제가 분석하는 것은 이미 윤석열 정권 100일 만에 끝난 정권이었고 왜 그 뒤로 이들이 국정기조로 바뀐 적이 한 번도 없거든. 인사정책 모든 거 다 5기로 독선으로 치닫았거든. 그래서 그게 개업 내란을 거치면서 완전히 끝이 났을 뿐이지 중도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를 들어 국민의힘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정서가 똑같다고. 그때나 지금. 여론조사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저 거짓말인지. 2022년 9월 10월 달에 5월 달에 들어섰잖아요. 한 9월 달부터 8월 말 9월 달부터 한번 여론조사 보세요.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중도층이 왜 버렸는지 이 보수 정권을 왜 버렸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보수가 조금이라도 보수가 희망이 거기 있는 거야. 마음을 얻으려면 그나마라도 실용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럼요. 뭔가 관심을 끌고 이득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태도도 바꿔야 하고 오만한 거 근데 그런 게 권위적인 거 다 없으니. 버려야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먹히는 행보가 거지. 계속 먹히는 거지. 보수 확장 전략이 먹히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광고 하나 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가피
네. 이야. 자, 오가픽. 대한민국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특별 이벤트를 이어갑니다. 이거 오가픽인데 정치 얘기가 나오네요. 약초하기로 조선행 박사가 40년 연구하여 가시오가피 열매 세계 최초 품종 특허, 열매 추출 특허로 농축 발효하여 몸에 좋은 것만 담고 맛도 놓치지 않은 명실상부 최고의 명품 오가픽 건강음료입니다. 오가픽 콤부차의 주원료로 사용하는 가시오가피는 명나라 본초 강목에 한 수레의 황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했고요. 독립오감에서는 신선의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 그리고 우주비행사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이 오가피를 복용했던 사실이 뉴사이언스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가시오가피 효능으로는 인터넷에 쳐보시면 가시오가피 효능 자세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면역력, 자양강장, 만성피로, 간건강, 신경안정, 쾌변활동,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효능은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오가픽의 모든 원료는 국내산으로 농약, 방부제, 화학 첨가제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냉동물류 보관으로 최상의 맛과 효능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용 방법으로는 아침 공복에 한 포, 오후나 회식 후 한 포 섭취를 추천하고요. 특히 회식 후 한 포를 섭취하면 다음날 아침이 쾌변과 함께 상쾌해진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도 꾸준히 이거 한번 취재 한번 해봐야겠어. 요거는 한번 팩트로 취재해봐야겠어. 근데 강의원 대표도 좋아하고 이 제품을 더민족 시내 열심히 강 의원은 좋아하게 생겼어. 뭘 주면 안 좋아해서 강 의원이가. 박시영 TV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도 기존 34% 할인에 6개 박스 48팩 플러스 16팩, 3개 박스 24팩 플러스 3팩을 추가 증정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오가픽의 놀라운 효능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팩에 1,500원 정도. 예. 그냥 편의점에서 뭐 웬만한 음료수 커피 하나 집는 가격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싸고요.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보면 저희 그 후원에 회원들 그 있는 오픈 채팅방에서 보면 술 먹고 있잖아요. 오가픽 찾는 분들 꽤 많아. 콤부차 좋다고. 야 이야기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오픈 채팅방에 몇 분이나 계세요? 몇만 분 있어요? 저희가 아니 300 몇십 명 정도 있는데 그거밖에 안 돼? 아니 후원 회원들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채팅방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그래요. 아니 자발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놓고? 예, 자발적으로 가입하시죠. 아니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 온유양원 이제 특정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거 제보자 우리 온유양원의 요양보호사님 인터뷰할 때 그 박시영 TV 그분 아니야? 이거를 한 잔 드렸어요. 근데 인터뷰 내내 이분이 말을 잘 안 해. 그래갖고 제가 답답하잖아. 그래갖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끝났는데 갑자기 적극적으로 이거 한 잔만 더 주세요. 이걸 끊임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황당해갖고 예?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뭘 물어도 예 그러던 분이 이거는 좀 한 잔 더 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던 적이 거기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님들은 정규직이 아니시죠? 그 정규직 진짜 어떻게 되나? 그 고용관계가 정규직인가? 정규직이 리가 없지. 아니 보호사도 정규직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 고용 형태긴 한 건 맞고요. 계약직으로 하지 않았을까? 계약직으로 해서 연장을 하는 건가? 아니면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임금은 요양보호사들이 어디 가나 너무 작아. 최저임금보다 그냥 살짝 높은 수준으로 다 고생 많이 하세요. 네. 고생 많이 하시고. 알겠습니다. 자, 오가픽 콤부차 뭐 효능이 여러 가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뭐 많이 경험해 보면 일단 뭐 갈증에서도 좋고 면역에도 좋고 숙취에서도 좋고 두루두루 만성피로 이런 데 다 좋습니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진짜 갈증에는 대박입니다, 진짜. 예, 갈증에서 좋습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표 보수 공약이 화제가 됩니다. 윤여준 얘기도 있었고 최근에 또 뭐였죠? 권오을 전 의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김상욱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무슨 그죠? 김무성 얘기도 있었다더라.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김무성 얘기도 있었대.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다 말렸대. 거기까지는 뭐. 예. 자, 아무튼 근데 조규제. 예. 그다음에 누구죠? 정규제 조갑제. 조규제. 야구 선수인데. 예. 정규제 선생의 메시지 좋더라고. 정규제. 아니 이게 저쪽은 거침없이 얘기하고 눈치를 안 보잖아요. 뭘 얘기할 때. 그러니까 멘트가 좋아. 깔끔하더라고. 확실히. 깔끔해.
우리도 좀 그렇게 써야 하는데 실행이 안 돼서. 우리는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설화가 닥치지 않을까. 막 신경 쓰잖아. 네, 어디서 또 뭐 이렇게 짜깁기 돼서 왜곡되지 않을까. 그런 거 신경 있어요. 쓰는데. 약간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저렇게 거침없이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한 60대 중반 정도 되잖아요. 70대 그 언저리쯤 되면 그런 분들이 참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도올 선생, 그러니까, 명진 스님 이런 분들 한 그렇지. 말씀씩 해주시는 게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최강 의원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나는 이제 나이 지금도 이 모양인데 나이를 더 먹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최광욱 의원님 입만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거다 싶으면 이제 설화. 최광욱도 이런 거 기사 나중에 쓰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이제 진짜 대선 저기 어차피 꼬꾸라질 텐데 국민의힘이 네. 그 뒤에 어떻게 저기 전개가 될까요? 국민의힘이? 뭐 이게 어차피 당이 쪼개질까? 자기들끼리도 당권 싸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지 뭐 대선에 큰 기대가 없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개싸움 하겠지 뭐 저렇게 또. 끝나면 분명히 이준석하고 합치자고 막 그럴 것 같아. 대선이 끝나면 어떻게 그래? 보세요? 아 저는 진짜 모르겠는데 좀 그냥 바람은 한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이 한 60% 나와서 그 언저리 나올 거예요. 그냥 돌파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언저리. 돌파해서 6이라는 숫자가 앞숫자가 돼서 정당 해산 수순으로 이렇게 예, 꼭 보냈으면 그렇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행입니다. 보수 정당이 저렇게 망가진다는 거는 반드시 이건 민주당도 같이 수준 하락이나 이 수준 저하를 걱정해야 돼요. 예. 경쟁을 하면서 어찌됐건 둘 다 성장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계속 추락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냥 이렇게 거대 정강이 되고 손쉽게 집권을 한다는 거는 좋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좀 그 새로 태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예. 민주당도 걱정이 많아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득표율은 뭐 대선에서는 55에서 60 정도 압도적으로 될 거다. 뭐 네, 60% 이상 상회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지만 어쨌든 압도적으로 이기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 뒤에 민주당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라는 걸출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90년이 단단했는데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 빠져나가면 당 대표는 누가 하면 당은 또 어떻게 될 건지. 왜냐하면 그 당 내에서 또 개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걸 잘 추스르면서 끌고 나갈 수 있을지 또 산적한 개혁 과제는 엄청 많거든. 그건 당이 또 주도해서 끌고 가야 하거든. 민생하고 경제, 외교 안보는 정부가 끌고 가지만 개혁 입법이나 이런 건 당이 해야 하거든. 그럼 원내대표도 중요하고 그러면 차기 당대표 원내대표는 누가 해야지 뭐 이런 등등이 한두 가지 풀어야 할 일은 아닌데 진짜 많은데 근데 국민의힘을 쳐다보면 말이죠. 저기는 뭐 진짜 어떻게 될까 저기가. 박시영 대표 비슷한 걱정이 엊그제 갑자기 잘 나고 노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2028년 때 총선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초반기에는 별 잡음이 없이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반기 넘어서면서 이런저런 사정들이 좀 이제 돌출이 될 거 아니에요. 뭐 개혁이 지지부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성과가 났다 안 났다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생길 텐데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세상에 이재명 없이는 자기는 정치를 못할 것처럼 했던 사람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그때 가서 또 이 스탠스를 유지할 것인가? 난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 나는 배신을 땡기는 인간들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봐요. 나오죠. 나온다고 막 그것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시기가 얼마나 늦어지느냐의 문제지. 나오죠 분명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당원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지. 당원 중심의 정당이 됐기 때문에 옛날처럼 수박 논쟁처럼까지는 안 갈 테지만 이재명의 가치 철학을 제대로 계승한 몸으로 체현한 국회의원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게 문제라. 그 꽤 있긴 하지만 걱정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아까 장인수 기자가 국힘이 분열할 것인가 하는 박시영 대표 질문에 대해서 저게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말씀했잖아요. 저는 근데 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대선에서 이것들 뭐 지는 거는 명확하고 그러면 친윤이 몰락을 하고 그러면은 당 내에서 일종의 이제 쇄신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면 그거에 반발해서 친윤 애들이 쪽 그냥 튀어나가서 예를 들면 정광훈이하고 손잡고 뭐 당을 또 한다거나 그래야지 저게 그나마 좀 뭔가 새로운 싹이 날 수 있는 뭐가 생길 텐데 친윤이라는 것들이 정말 진하게 탐욕적이잖아. 그러니까 절대 안 나간다고. 그게 저것들은 그게 문제야. 절대 안 나가. 왜냐하면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무현 정권에서 일했던 이른바 친노 인사들이 패족 선언을 했어요. 안희정 그렇죠. 지사가. 사실 그게 울림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입니다. 여기서 일선에서 빠져줬다고 사실은. 그래서 다른 세력들이 민주당을 막 선거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또 있었죠. 그러면서 2010년 지방선거 때 부활을 합니다. 친노가. 그렇죠. 도지사에 대거 당선돼. 네. 기초단체장부터 시작해서. 이런 과정을 겪거든. 그러니까 누군가는 내 탓이요 하는 게 나와야 돼. 그렇지. 국민의힘에서. 반성과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물러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게 없으면 야 그거는 뭐 나는 저것들은 절대 안 물러나고 안에서 당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개싸움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거는 몰락할 거고 우리가 정당 해산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지네끼리 그냥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아. 지방선거 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 300억 400억 그 저 선거법 위반으로 아니 그걸로도 작살 나야 되고 그걸로 작살 내야 게다가 또 패스트트랙 저기 사건 그 나경원. 그 판결 나올 거라고 걔네 거의 10몇 명 있어요. 그렇지. 걔들 정치생명이 다 끝나는 거야. 그렇죠. 그 유죄 확정되면은 10년인가 못해. 그 민주당에 몇 명 거론돼 있는 사람들은 큰 적은 없잖아요. 그냥 있는 있었던 그거는 거잖아. 어거지로 이제 구색마취를 껴놓은 거고 뭐 네. 박주민이네 박범계네 뭐 몇 명 있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고 쟤들은 진짜로 정치생명이 끝나거든요. 그거 10년 정지되면 나경원이 이제 75세 이럴 때 동작 구의원 이런 거 나와도 안 돼 이제. 그러니까 나경원 동작 부위원 내면 우리는 장인수 보낸다. 야, 너무 건물이지 장인수 왜 나경원하고 붙여?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이혜연이 나가야 된다. 이혜연 나경원 나오. 우리 회사 직원인데 이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 저 영남 자매년도 사치고 지네끼리 그냥 정광훈이랑 손잡고 몰락하는 길로 갈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제대로 된 개혁적 민주 세력과 정통 보수 세력과 이걸로 다음 총선의 과정에서 한번 세팅되고 가짜 보수들을 몰아내고 보수 영역을 차지하는 게 그렇지. 진짜 보수 영역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게 그거는 이제 좋지 가짜 않을까. 보수를 완전히 말살시킨 다음에 그러니까. 가능한 네. 거고 결국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운명이라는 것은 국민의힘을 상대로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 안에 위험 요소 그렇죠. 요 부분을 되게 어떻게 중요해요. 우리가 관리하고 치유할 거냐 막아낼 거냐 요쪽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 국민의힘은 냅두고 그 뭐 기자로서 민주당을 지켜본 어떤 그런 제가 느끼는 민주당의 DNA는 늘 이제 그 개혁을 놓고 늘 갈등을 합니다. 그렇죠. 네, 갈등을 항상 합니다. 그렇죠. 개혁적이어서 중도층의 지지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개혁을 잘 못하니까 맞아요. 못하니까 중도층의 지지를 못 받는 거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혁을 안 할 거면 애초에 얘기를 안 꺼내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할 거면 확실하게 예, 얘기를 꺼내서 밀어붙였으면 현황감 느끼게. 예, 완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언론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거는 먹고 사는 문제하고 당장 관련이 없습니다. 예. 먹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실력으로 해결하는 거고요. 이거는 정치 싸움이니까 다소 잡음이 있어서 국민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중도층에 있는 사람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저는 정치 노름하고 있다고. 이건 실력으로 보여주면 이거는 해도 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준비된 대통령이라 저는 뭐 경제 민생 외교안보 쪽은 워낙 그 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은 걱정 안 돼. 꽤 높을 거야. 그러면 정광석화처럼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밀어붙여야 돼. 여러 가지. 왜냐면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 이런 거는 뭐 국민 다수가 공감하니까. 그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는 과정이 우선 6개월 안에 다 끝나야 끝내야지. 되잖아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맞아, 근데 끝내야지. 그 6개월 안에 전광석화처럼 밀어붙이는 와중에 자꾸 찬물을 끼얹으려는 당내에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나는 절대 용서 못할 그거는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뇌가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역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그런 짓을 하면 난 그건 진짜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대선 이후에 그때 뇌에 우리 방향은 그런 분들 실명 비판하는 걸로. 실명 비판 정도가 아니라 정치생명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주제가 이제 그거죠. 이재명 정부 무엇을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할 건가 그 주제로 이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보수 왜 망가졌는지 보수 진영 이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끝으로 할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댓글을 어떻게 다실지 걱정되네요. 니네가 보수한테 그런 힌트를 주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진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보수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 가짜 보수들이 빨리 퇴출돼야 된다. 그 점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또 끝날 때까지는 끝나게 아니니까요. 이길 때까지 정말 마음 모아서 끝까지 이 나라를 지금 사실은 국난 극복의 시기예요. 우리가 그냥 그렇죠. 단순히 그렇죠. 예, 경제가 어렵다 뭐 나라를 다시 제자리로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IMF 위기를 능가하는 국난을 당했고 이 국난을 극복해야 될 상황이니까 긴장 늦추지 말고 늘 함께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기자가 처음 됐을 때 정치부에 나가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면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따뜻했습니다. 아, 예, 기자님, 뭐 도와드릴까요? 우리 기자님 어떻게 저한테까지 전화를 다 주셨어요. 기자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더 따뜻하죠. 민주당보다는. 사실. 그러니까는 네. 언론 프렌들리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되는 집안, 예, 여유가 있고, 예, 돈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예, 인심도 나는 거고 광에서 인심 난다고 그런 게 진짜 그냥 느껴졌어요. 제가 안 좋아하지만 당신은 열린우리당이었죠. 굉장히 쫓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쫓기고 방어하고 까칠하고. 또 뭔가 우리 물어 뜯길지 몰라. 어떻게 해서든지 거리 두려고 하고 이런 뭔가 이제 그 도망가는 사람, 패자의 느낌. 여기는 이제 승자의 느낌이 있었는데 정말 이거 2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전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기자가 질문을 하면 시정잡배처럼 나 대답 안 해. 이거는 상상을 못했던 맞아요. 일이에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 예. 중요한 포인트. 사실 이게 쪽팔린 저는 거지. 이것만 봐도 국민의힘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언론 그리고 기자, 국민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력 있게 대답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치인이. 근데 그 자체를 우리는 안 하겠다. 북한 가라, 니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민주주의 정당의 북한 역할을 수 동포들이 있습니다. 싫어해. 거기서 좀 왜 나쁜 것들은 다 북한으로 보내려 그래? 일본으로 보내. 사실 일본으로. 이거 하나만 봐도 보수 정당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예, 중요한 자신들의 포인트, 아주 아픈 중요한 질문을 나름대로 받아들이고 답변하려고 하는 성의 노력조차도 안 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저는 사실 절망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녹화하는 날 화요일 날 홍준표가 정치 정계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그 자기 역할은 여기까지다. 대선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인데. 확실히 사실상. 선언했어요. 예. 홍준표 영입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되네요. 참. 자, 오늘 왜 보수 진영이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를 좀 다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재명 정부의 개혁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